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콘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조 심입니다. 네, 38페이지 시즌 1 3화 요즘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조평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떨리는 시간. 사실 저에게는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캐릭터 잘 시간. 잡았어. 오늘은 이 안 아파요? 네, 오늘 이가 아프진 않아요. 아, 조금씩 익숙해지고 괜찮은 것 있다. 같아요. 네,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황 토크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심평 먼저. 제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준비를 해온 게 제가 지난번에 집에 있는 청사로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잘라야 된다 막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포와 애프터 사진도 찍어놨어. 이걸 내가 인스타에 올리겠다 막 이러면서. 다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유튜버가 되었어. 걔를 내가 디자이너의 손길로 해가지고 사실 엄마랑 여동생이 놀러 와가지고 셋이 밑에다가 신문지를 다 깔고 막 걔를 막 해가지고 걔가 청산호라고 하니까 자르면 정말 하얀 피 같은 애 정말 뚝뚝뚝뚝 흘리거든요. 수액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걔가 막 약간 진짜 선인장류라서 그런가 봐요. 다육이 같은 애인데 걔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안 된대. 안 돼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미안해요. 그래서 밑에 신문지를 깔고 그 수액이 자기 자신도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아주 걔 정말 헤어컷을 하느라고 정말 예쁘게 제가 헤어컷을 했다는 아주 좋은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인스타에 꼭 비포 애프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궁금하다. 진짜 얘가 천장에 닿아가지고 잘랐다니까요.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도 신기해. 심평이 뭘 키우면 천장에 닿을 때까지 아니야, 크잖아. 좋은 애들도 많아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걔가 유난히 잘 자랐어.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들여서 키우고 있지만 여기까지. 천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식물과.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막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식집사니까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키우던 분재를 그러니까 자녀가 그걸 대물림해가지고 키운다는 거야.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그래서 천년해로 하는 말을 들으니 나는 누구에게 물려주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유리컵에 담겨있는 조그만 고사리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라리움에 꼭. 근데 아직 안 죽었다는 거 그래도? 아직 안 죽었다. 천년해로 사실은 멋있다. 죽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 없을 것 같고 자꾸 그리고 이제 그 고사리 주변에 이끼를 같이 키웠는데 이끼는 이미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사리도 같이 죽어서 빨리 이거를 버리고 싶은데 책임의식 있다니까.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 20, 죽었으면 하는 마음 80. 그래서 내가 왜 또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 그런 감정 맞아요. 노동과 실제 노동이 있으니까 이게 맞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 하고 있다. 저에게는 정말. 맞아요. 친구가 없어서 그래. 대화를 한다니까. 가끔씩 그 식물의 생명력이 되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 그냥 바깥에서 나무를 보거나 이런 건 두렵지 않고 약간 평화로움을 느끼는데 집에 식물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3-4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맞아, 점점 숨쉬게요. 늘어나고 이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자라서 집을 막 가득 메우고 그렇게까지 키울 수 있으면 능력자지만 그런 사진을 SNS에서 보면 너무 싹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식물이 오면 다 죽긴 하지만 더 이상 들이지 않는다. 그래요. 또 식물과 손평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모두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자꾸 증식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개수를 세보면 퍽 많은 편이에요. 다 외로워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Anyway, 저의 근황은 청산호에 헤어컷을 하여 주었다. 종종 개 소식을 소식을 들려주세요. 걔가 증식하고 있는 38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까? 청산호에?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이름
아니 그냥 우리의 반려식물이 되는 어떤 느낌이 산타라 들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무 못생겼어 이름이. 여러분 우리 청산호 이름 좀 지어주세요. 뭐야? 어쨌든 그러하다는 함께 키워보아요. 청산호. 네, 종종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럼 손평은 저는 집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끔 봄맞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의 풍광이 집으로 외화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막 정신도 산란스럽고 마음도 산란스럽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인생 자체가 되게 지저분하다 혹은 너저분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을 봤더니 집이 막 쓰레기통이고 구석구석에서 뭔가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3장을 사다가 150리터를 버렸어요. 서랍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아직도 이제 버릴 게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크게 집이 안 달라 보일 정도로 집이 너무 난잡했었고 그게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그럴 수도 있어. 전문가?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줄게. 한번 가야겠네. 그 누구죠? 되게 버려주는 그 일본의 무슨 전문가 있잖아요.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버려라, 뭐 비워라. 맞아. 그러니까 그러게 냉정하게 나는 못 버릴 수도 생각보다는 있어. 못 버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있었던 쓰레기들 있잖아요. 빈병 뭐 이런 것들 이제 싹 해가지고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일단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랑 DVD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집에 한 책이 4,000권 정도 있는데 그 먼지에 압살당할 것 같아서 진짜 그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어. 책 때문에 진짜 실제로 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건물 제일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부터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다들 책이랑 막 맞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저는 이제 외부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청소 있잖아. 그거 맞아. 디지털 자료 맞아. 청소를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온갖 프로그램 뭐 어플리케이션 써봐도 그것도 정리하는 게 진짜 또 어플을 깔아야 되고 아니 어플 어디에 뭐 깔는 있는지도 건 몰라. 또 진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참 되게 힘들다. 근데 또 일전에 또 누가 이제 뭐야 진짜 거짓말 좀 다 20년 전 쓴 글을 그걸 책을 낸다고 그거를 이제 원고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지. 일단 글도 마음에 안 들어서 거지 같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왜 내지? 막 못 찾았어. 나 그거 뭔지 알겠다. 그 원고. 어디 있는지 몰라. 전 없어요. 막 이러고 막 요즘엔 다 텍스트화 해주니까. 어. PDF 파일만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걸 왜 보내주지? 야, 근데 진짜 15년 전에 쓴 글을 보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나도 없는 걸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진짜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되는 거 디지털 청소도 진짜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 맞아요. 진짜 진짜 저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꿈이에요. 그거 한꺼번에 물리적인 서적들과 디지털 서적들을 그다음에 영화 자료 이런 거를 한꺼번에 정리한다. 엑셀에 예쁘게 정리한다. 저의 꿈입니다. 버리진 않는구나. 정리만 하는구나. 네. 저도 잘 버리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많이 옛날 책들은 이제 다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많이 만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그게 저도 언젠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조평의 근황은 저는 사실 근황을 아무리 진짜 저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른 문제야.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다들 근황을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황 토크 공부하려고? 그래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와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인생이 다이나믹하지? 어떻게 저렇게 에피소드가 있지? 나도 진짜 내가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재미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근황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나의 근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식물도 안 키우니까 저는 동물도 안 키우고 키우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 주변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맨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봤나? 이런 거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그것도 없는 주요 거죠. 콘텐츠니까. 네, 그래서 진짜 삶이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때 되게 삭막하다.
그런 아니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막 많이 하는 편이 아니잖아, 조평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죠. 꺼내도 괜찮은지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을 맞아, 수 그랬을 있지. 수도 있어. 저 굉장히 검열 아니면 인가? 그런 건 별로 너무 사소하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걸 수도 수도 있을 있어.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대신 막 오히려 아카데믹하거나 아니면 뭐 음. 훨씬 더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주제가 했을 때는 음. 너무 이제 날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황을 그러면 나 뭐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또 하다가 너무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보지도 않은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겠다. 만들었어. 아니, 준비한 거. 사실 지금 준비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준비된 에피소드 사실 좋아. 폭삭 소가수다를 제가 고백하자면 1편밖에 안 봤다. 근데 1화를 보고 사실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웰메이드고 너무 연기도 좋고 정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1편부터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울 수 없잖아요. 1편이. 여배란이 조구를 던지면서 진짜 그 연기 어떻게 감탄 안 하며 근사하지. 그 프로덕션 그 미술에 어떻게 감탄을 안 해. 근데 이건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이 이런 식의 멜로 드라마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쨌든 뭐 소셜 미디어를 하진 않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관음증으로 타임라인을 늘 트위터 같은 것들 이제 따라가다 보면 뭐 아니면 이제 쇼츠가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폭삭 속았수다가 거의 내가 본 것처럼 쇼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를 이제 다 본 것처럼. 빼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 빨리 보기나 빨리 가마 보기나 이런 정보 보기처럼 제가 이제 이거를 정말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쇼트를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나 뭔지 알겠어. 제 내용도 모르면서. 내용은 그냥 내용을 사실 말하면 또 깰 수 있어. 아는 척은 할 수 있어. 근데 막 그 쇼츠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울고 막 또 거기서 또 막 혼자 비평하고 있고 막 이런데 내가 그걸 보고 뭘 했냐면 진짜 딱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거의 그 애순과 비슷한 이제 세대인데 되게 문학소녀적인 감수성은 이제 옛날부터 갖고 있어요. 꽃 좋아하고 정말 전형적인 딱 그 세대에 그런 어떤 감성을 가지고 계셔서 근데 나이가 굉장히 지금 이제 많으신데 제가 어쨌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개몽도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엄마에게 잘해야겠다. 저번 개몽됐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행동을 옮겼냐. 행동까지. 네, 창덕궁 달빛기에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건 뭘까? 그래서 창덕궁 달빛기행에 내가 신청을 해야겠다. 언젠가 어디선가 본. 이 얘기가 여기까지 간다고? 엄청난 근황이네.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걸 뭘까? 진짜 이렇게 해서 거기 가가지고 예술 문화를 감상하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어디 가면 그런 거 듣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거를 듣는 걸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없으면 여행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의 그걸 해야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신청한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엄청난 경쟁률에 심지어 미리 사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발돼가지고 다시 티켓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떨어졌다. 노력은 소중하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전 과정을 가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 폭삭 속았수다가 효녀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자기네가 돌봄을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부모 세대에 대한 어떤 부담, 죄책감 이런 것들을 안겨주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떤 효녀의 뇌를 자발적으로 진짜 해결하도록 한다. 해결하도록 만드는 정말 엄청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이거 저렇게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약간 좀 완화해서 좀 긍정적으로다가 얘기하면 이게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화해를 주선한다라고 나는 또 물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이데올로기의 양면성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폭삭소가수다를 골랐어야 됐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하여튼 저의 근황은 그런 이데올로기 효과를 느꼈다.
아니 폭삭 소가수다를 이제 제가 뭐 당연히 보고서 이제 저는 막 또 눈물을 한 바가지 맞아요. 흘리며 우리의 이걸 하자고 음. 주장을 하였으나 보는 순간 이것은 조평과 손평이 절대 좋아할 수 없다라고 이미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 설득하지도 않았어. 하지도 않고 이것은 그냥 얘네들은 안 할 것이다. 아니에요. 전 좋은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는 생각을 1편밖에 해요. 안 봤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 딴 데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지금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다 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폭삭 소가수다를 할 수도 있죠. 야 오늘 그쵸. 근황 엄청나네요. 하여튼 그럼 제가 준비한 근황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근황조. 자, 들어가 볼까요? 네. 대박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즘 시리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다, 이번에 네, 이야기 나눌 작품은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라 또 다른 넷플릭스의 장안의 화제작 두구두구두구. 소년의 시간입니다. 좋다. 엄청나게 관련된 팟캐스트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맞아요. 같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더 뭘 얘기할 수 있지? 이런 군계 생각을- 일학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저희에게는 응. 네, 혐오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혐오 전문가입니다. 네, 소희전 선생님이 사실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거 소희전 선생님이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손평이. 왜냐하면 손평이 거의 한 20년을 파온 주제 아닌가요? 이 혐오 문제? 그 관심을 가지고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꼭 하고 손평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깊이와 뭐 이런 거를 좀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관점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평소와 좀 다르게 좀 구성을 갖고 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년의 시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맨날 38쪽을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38쪽을 이제 이 에피소드의 맨 마지막에 저희가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오히려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의 38쪽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소년의 시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책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년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책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로라 베이츠의 인셀 테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매노스피어에 그러니까 남성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남쪽 커뮤니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매노스피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매노스피어를 남성계 커뮤니티로 번역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남쪽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적이고 대한우파적인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남성들이 온라인에서 형성하고 있는 어떤 문화 전반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셀 테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한국 남자라는 책을 쓴 최태섭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한국 남자가 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고초를 겪었는데 온라인에서 온갖 악플 같은 것들도 받고. 근데 이 최태섭 선생이 디지털 남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10년 전에 소개를 하거든요. 이 디지털 남성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영역이 뭐냐면 남쪽 커뮤니티, 게임,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예요. 그래서 요걸 다 묶어서 약간 매노스피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소년의 시간이 다루고 있는 뭐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문제 역시 이 매노스피어의 문제랑 전혀 분리되지 않고 바로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요 책을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싶은 건 뭐냐면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야 남자가 해롭다는 거야? 이렇게 바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회가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환타지, 신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남성들에게 그것들을 강요하고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얘기한다든지 베타메일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차별이 작동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어떤 남자가 되기 위해 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해악들이 사실 사회에 있고 그걸 비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해로운 남성성 혹은 맨박스 이런 식의 개념들은 남성들을 함께 해방하고 싶어하는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고안이다. 이런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년의 시간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남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뭐 의도는 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폭력을 저질러서 심지어는 그런 살인자로까지 만들게 되는가를 되게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남자들 간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위계 구도를 만들어서 다수의 남성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해로운 남성성에 사실 남성들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약간 현실에서도 좀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강연 같은 걸 하니까 그러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눈에 정말 그 해로운 남성성의 위계에서 벗어나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들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위협으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로 또 나에게 또 위협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늘 사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하는 수업 중에는 이제 젠더 관련된 수업들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종종 거기에 약간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인셀이라고 하는 감각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약간 우파적인 어떤 느낌을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정말 해로운 남성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 친구들이랑 대화? 커뮤니케이션 할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강의를 할 때와 아니면 상담을 할 때와 그다음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게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소년의 시간에 2화와 3화에 그게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평 38쪽을 페이지 그러면 소개시켜 주실까요? 이게 이 인셀 테러라고 하는 책의 38쪽을 딱 폈더니 이 매너스피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읽고 이제 드라마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포츠머스 대학교 범죄학과 사이버 범죄학부 부교수인 리사 스기우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이제 인용하는 거거든요. 매너스피어에 대해서. 매너스피어의 역사와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창기 유전의 집단으로 돌아가서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주로 기술 교육을 받은 해박한 백인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자기네 공간이라는 그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노스피어와 그들의 독설, 그러니까 그들은 정당한 자신들의 소유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그 독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그 인구학적 특징은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인종과 성별의 측면에서 백인 서양 남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육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수년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선진국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파악한 점은 그것이 대한우파로 다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와도 관계가 깊고
흑인과 아시아계 남성들을 향한 심각한 비하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곳이 주로 백인이 우글대는 공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매너스피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출발된 말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으로 가지고 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일베라든지 여러 남쪽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라든가 요즘에 인종 혐오도 엄청 심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희로서 실천하는 남성으로 상상되는 유저들이 말하자면 뭐 되게 삶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계급적으로 하층 계급이라든지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계급을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박탈감을 지닌 청년들이 훨씬 많다라고 분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너스피어가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공유를 했으니까요. 요걸 바탕으로 소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이야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근데 약간 교육방송처럼 얘기했죠. 네, 좀 어렵긴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하지만 예, 여러분 어려움을 오히려 끝났어요.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읽어보고 싶다. 저도 왜냐면 저도 저 인셀 테러는 안 읽고 저는 요거 좀 비슷한 다른 인싸를 죽여라라고 하는 훨씬 좀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인셀이랑 그다음에 매너스피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으로 발현됐나. 밈 전쟁 이걸 다루고 있죠. 밈 전쟁, 개구리 밈 그다음에 전쟁. 그 게임계에서 벌어진 이제 그런 사건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읽어서 거기서는 약간 이런 개념 정의가 물론 있긴 했지만 더 들어가지 않아서 읽고 싶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가끔 이해가 사실 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 이게 남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마치 본인들이 되게 백인 남성인 것처럼 특히 뭐 디즈니 어떤 뭐 다양성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 왜 자기를 되게 백인 남성 어떤 중산층과 동일시하지? 라는 상당한 의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결국은 위계 구조를 계속해서 고착시키려는 이런 어떤 시도구나라고 하는 역시 통제와 권력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뭐 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기본 정보와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매노스피어나 인셀이 되게 영미권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소년의 시간도 이제 영국 작품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3월 13일에 공개된 이후에 약 한 5주간 정도 글로벌 1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화제가 된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리미티드 시리즈로 아마 한국에서는 요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영국은 특히 이 리미티드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드라마도 요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요건 4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미티드 시리즈라는 건 짧은 거예요? 네. 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16부작, 뭐 10몇 부작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에피소드 수가 조금 더 작은 그리고 거죠. 이제 뭐 2편을 안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스물스물 2편 계획 얘기가 들어간다면서. 나온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성공을 60개국에서 1등 했다면서요. 진짜 이게 언리미티드 시리즈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됐다는 건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슨 뭐 누구에게 이렇게 동일시해서 가는 흔히 이제 좀 대중적인 장르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각자들 다들 대입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뭐 이런 어떤 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많이들 좀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줄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오크셔에 사는 평범한 가족의 막내 아들 제이미 밀러가 동급생인 케이티의 살해 용의자가 되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형사와 경찰들이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이 소년, 13살인 이 소년을 체포해 가게 되는데요. 이 제이미는 겁에 질려 오줌을 쌀 정도로 수줍고 그리고 그의 방도 보게 되면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우주 모양의 이제 벽지가 있는 굉장히 정말 평범한 소년의 방처럼 보입니다. 제이미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빠 에디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하지만 이제 이 제이미와 그다음에 제이미가 범행을 부인하니까 이 아빠인 에디도 너를 믿는다. 그리고 사실은 이 착한 아들인 너무나 순진하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게 생긴 이 소년이 주사 바늘도 무서워하고 아직. 그쵸. 이게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다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디도 이제 너를 믿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형사들이 살해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에디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형사들이 이 살인 장면은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얘가 살해 용의자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지만 범행에 쓰인 칼도 찾을 수 없고 그다음에 범행 동기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편에서는 이 학교에 찾아가서 이 제이미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동급생들이라든가 다른 학생들에게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이제 물어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정작 찾아간 학교는 이미 교육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지 오래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도 물어봤을 때 같은 반 아이가 살인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한 아이는 살해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굉장히 콘텐츠처럼 굉장히 가볍게 소비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제 이 두 경찰이 충격에 빠지게 되고, 더 문제인 건 담임 교사인 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담임 교사인데 이 제이미와 케이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 회피에 몰두를 하는 걸 보고 역시나 이제 충격을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형사 중에 한 명이 이제 경위 루크, 이제 남자 형사인데 이 루크의 아들이 보다 못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지, 아버지는 지금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이 인스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사건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케이티가 디지털 성폭력을 당해서 그 누드 사진이 이제 유포됐고 그거를 아이들이 다 돌려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그런 어떤 와중에 하여튼 제이미가 뭔가 댓글을 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케이티가 이 제이미에게 인셀이라고 모욕을 하고 뭔가 사이버불링, 흔히 말하는 온라인 따돌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1부와 2부의 내용이고, 사실 3부와 4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이 누가 그런지는 알지만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보다 이제 좀 강도 높은 탐색이 시작이 되고, 3부에서는 심리 분석 전문가인 브리오니가 제이미를 방문해서, 시설에 있는 제이미를 방문해서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엄청나게 이제 긴장감 높은 그런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4부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과 그다음에 성찰의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줄거리를 들으니까 그 드라마 봤을 때 어떤 감정이라든가 복잡했던 생각 같은 것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맞아요. 지나가면서 이게 되게 독특하게 1부에서 이제 4부까지 진행이 되는데 1부에서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2부와 3부와 4부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학교,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제이미 당사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4부는 이제 가족,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섹터들을 나눠서 이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에 사실 이런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인셀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이런 문제들을 다룬 넷플릭스 청소년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드라마와는 굉장히 다른 조금 더 날카로운 좀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들 많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거 이제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소년 심판을 보면
어쨌든 이제 한국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10대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뭐랄까 무지도 한편은 있고 또 한편은 또 고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법이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하거나 교화할 것이냐. 사회는 그럼 이렇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방지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범죄를 뭐 무지든 고의든 저지른 친구들이 어떻게 앞으로 너무 많은 나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좀 엄청 형식적으로 굉장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지금 각국에서 다 민감한 것 같고 그렇다고 모두 다 단죄하자니 얘네들만의 어떤 개인의 어떤 뭐랄까 일탈로만 얘기할 수 없는 구조적 일탈이거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이걸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년 재판을 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소년 재판 같은 경우는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한가를 맞아. 스펙터클하고 막 그 강도 높게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걔네를 세게 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한국적인 맥락이 네,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또 네. 그런 식의 맞아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청소년 맞아요. 범죄가 그 촉법 소년의 소년 나이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이랑 근데 사실 근데 그 소년 재판이라는 드라마 자체는 그거를 강변하고 있진 않았지만 맞아요. 관객성이 글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당시에 또 일부 어떤 범죄 집단이 그런 10대 청소년들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시리즈는 확실히 어떤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젠더 역할 혹은 성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드라마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이제 만들게 됐지라고 하는 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소년의 시간에 나오는 아빠 에디로 나온 배강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인 에디로 나오는 이제 이 스티븐 그레이엄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12살, 뭐 13살, 15살 이런 소년들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엄청난 그 살인까지 심각한 범죄가 여러 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게 뭐 어떤 돌출된 행동이라기보다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것이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애들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스티븐 그레이엄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리즈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들은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중요한데 스티븐 그레이엄이 이제 그 이전에 자체 작업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원더란 영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에놀라 홈즈 그것도 재밌죠. 네, 그 시리즈로 유명한 이제 잭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소년의 시간과 거의 동시간대에 같이 이제 공개된 이것도 역시 4부작 시리즈인데 실화에 근거한 톡식타운이라고 하는 전 이제 그것도 봤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까지 쓴 이 잭손에게 같이 이 이야기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둘 다 작가이자 같이 각본도 쓰고 그다음에 시리즈 크리에이터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요거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필모그래피에 에놀라 홈즈가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에놀라 홈즈도 한편으로 남성으로만 상상됐었던 홈즈라는 캐릭터를 여성으로 바꾼 이야기. 아니죠. 동생이 숨어 있었다. 막내 동생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서 오빠 둘과 이제 막내 동생인 거죠. 동시에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 그쵸. 성냥 만드는 그 공장에서 있었던 음. 거기 노동 계급의 말하자면 톡식한 음.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음. 2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해온 사람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인셀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좀 다른 관점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늘 했었던 생각은 그건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여성 대상의 폭력, 그러니까 남성에 의한 여성 대상의 폭력이라든가 살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남자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고 억울하고 이래서 이런 가해를 하게 된 거야라고 되게 오랫동안 남성들의 이유만 이해해주고 여성은 그냥 사실 몸뚱어리, 시체로 사라져버린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페미니스트 혹은 이제 청년들이 가해자에게 서사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해자를 이해하고 모든 걸 납득하는 방식에 그래서 이런 살인이 마치 일어나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범죄를 이해해주진 않지만 그 가해자를 되게 이해해주는 방식으로 서사가 쓰여지는 건 물론 문제적이지만 우리는 가해자의 서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서사를 써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고민에 대한 답 같은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좋은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다. 여기 해답 없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의 서사 쓰기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 장면은 그 CCTV에서 멀리 이렇게 보이는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는 거 외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셜미디어 안에서의 폭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우리 이거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던져가지고 이 진행을 결국 답을 향해 갈 것인가? 그 답이 당연히 선명하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늦었지만 이 소년의 시간 두 분 그래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까지는 아니어도 좀 간단하게 한번 듣고 가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봤고 이 작품 이런 작품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같은 경우에 이제 가해자 피해자 다 10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가해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인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이고 딥페이크를 그냥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에는 멈추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돈을 벌기도 하거든요. 그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사채빚을 갚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보통 소년의 시간 얘기할 때 되게 한국과 크게 상관이 없거나 그냥 이제 남쪽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대한우파의 문제로 쉽게 연결해버리지만 아주 정확하게 10대 초반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가 인터넷에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한번 틀어서 4편까지 쉬지 않고 봤다는데 저는 그 감정은 로드가 너무 크게 걸려서 좀 버겁더라고요. 심평은 네, 저는 좀 이렇게 장르적으로 얘기를 그냥 아예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롱테이크, 원테이크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주목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서스펜스로 점철된 어떤 드라마구나. 그래서 엄청 서스펜스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지루한 서스펜스 드라마, 서스펜스 지루하게 원테이크로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장르적으로는 그렇고 또 미디어적으로도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한 방식으로 드라마를 어떻게 보면 전유를 했구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드라마를 원테이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인디펜던트나 아니면 어떤 그 예술을 지향하는 쪽에서 하는 어떤 엄청난 시도들을 넷플릭스가 끌어안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싸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좀 있었어요. 그럼 본인이 영화 쪽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장르적으로 뺏기고 있구나. 뭐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제작한 사람 입장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걸 안는구나. 이렇게 첨예한 주제로 이걸 안아주는구나. 나는 그 원테이크가 되게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형식적 선택이었던 것 같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동시적인 감각을 이렇게 형식으로 주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우린 또 영화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대충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기, 촬영, 스태프들의 감독, 연출 다 견뎌냈을까 이 시간을. 이 한 시간을 찍기 위해서 막 3주씩 리허설하고 찍고 촬영하고 10번씩 촬영하고 했다는데 이 중압감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압박감과 그 프로덕션에 대한 압박감이 나한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태프들을 고문하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깔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그런 손평이 되게 전이를 잘해서 이거 뭐 슈팅 시간 1시간 그다음에 근데 그거 편집할 거 하기 없음. 위해서 사실 2-3주씩 했다고 2-3주씩 리허설하고 테이크도 뭐 10번 찍었대요. 10번 찍어서 그중에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아마 이 드라마 시리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어떤 주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미학적이거나 형식적인 맞아.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원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제작이 됐고 이제 드라마가 하나당 한 50분에서 60분 가까이 이제 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컷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편집 없이 하나의 연속된 테이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중간에 뭔가 쉬거나 다시 연기하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연극처럼 쭉 1시간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어떤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놀랍도록 아니 저 카메라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매끄럽게 들어가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걸어가고 있는 걸 미디엄 샷으로 찍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마을을 찍고 피해자가 사건이 벌어진 장소까지 카메라가 날아가서 거기에 추모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저거는 찍을 수 CG다. 없다. 저거 드론샷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드론샷이더라고요. 네, 연결된 원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이제 영화사 초기에 베르토프, 지가 베르토프라고 하는 이제 영화 제작자이자 이론가가 키노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시각 카메라와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픈으로 완전히 포스트 휴먼하게 어떻게 연결돼서 새로운 감각을 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정말 키노 아이의 수준을 거의 넘어선 그쵸.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지도 않고 이게 너무나 매끄럽게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새로운 시도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결국 찍다가 그걸 자연스럽게 드론이 이어받고 드론에서 드론한테 마그네틱이었던 것 같아. 그치? 자석으로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요.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다? 그럼 뒤에서 2명의 보조 촬영 감독이 와서 카메라 위에 드론을 씌워. 그리고 손을 놓으면 드론이 날아가기 시작해.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롱테이크 이런 식의 이제 원테이크고 롱테이크 미학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 고전적으로는 정지된
왜냐하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의도도 보통 이런 걸 쓰면 뭔가 더 사유적이고 명상적이고 뭔가 사색적인 이런 어떤 감각을 주려고 하는 거리감을 사실은 이제 거리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카메라가 사실 편집을 하는 것처럼 뭐 클로즈업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마치 쇼트와 역쇼트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프레이밍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바꿔내는 굉장한 어떤 역동성 아니 이런 누가 것이 있는 이거를 보고 뭐 역시 타르코프스키는 옳았다 이런 한 줄 평을 올렸는데 전혀 그게 롱테이크가 다 같은 롱테이크가 아니고 의도도 다 너무 다르고 같은 거 아니다. 오히려 얘기하려면 오선LG죠.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선LG는 워낙 이런 롱테이크를 옛날부터 썼으니까. 그리고 이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표현에 굉장히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보태려다가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이 영화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하고 영화를 제작했던 인물 중에 우리 아빠로 나왔던 스티브 그레이엄에 대해서 얘기를 조평이 잠깐 해줬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필립 바란테니라고 하는 감독님이신데 이 둘이 사실은 일전에 전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물에 끓는 점 같은 그죠?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영화가 2021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 영화도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영화를 딱 만든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뉴욕의 레스토랑 부엌에서 네. 부엌에서 이제 레스토랑 전체를 이제 아마 다 가겠죠. 그래서 90분짜리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도 보면 크리스마스 전에 레스토랑이 어떻겠습니까? 나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완전 정말 헬이죠. 헬스 키친인 거죠. 그 헬스 키친을 엄청난 서스펜스로, 그러니까 긴장이 연속으로 사건 터지고 뭐 난리 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현장을 롱테이크로 찍은 거죠. 나 그 완전 다른 영화 방식으로. 못 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베어도 못 봤다 했잖아요. 더 배워도 내가 요리 서스펜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이 롱테이크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리얼리티들 있잖아요. 그 리얼리티들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로 이어지잖아요. 뭐 내가 든 거부터 그다음에 뭐 고프로부터 여기저기 무슨 카메라 이렇게 놓는 카메라 CCTV? CCTV가 아니라 카메라를 요즘에 리얼리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화들도 우리 존 오브 인터레스트 생각해보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거치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찍는데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그렇게 좋은 카메라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로 말도 안 되는 롱테이크 서스펜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했던 건 거죠. 그래서 스티브 그레이엄은 이 감독하고 그걸 해보고 나서 이 시리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이 영화를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스티븐 그레이엄의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인터뷰하면서 지금 심평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 같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한 거를 보고 되게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식적인 혁신이라든가 미학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포함시킨다. 이 플랫폼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영화는 도대체 자기의 어떤 변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오히려 이런 식의 긴 원테이크의 작품은 극장에서 보기엔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니터에서 보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게임적인 그런 맞아요.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모니터에 적절하면서 뭔가 영화적인 몰입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굉장히 이제 이 디지털 미학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롱테이크가 혹은 원테이크가 사실 이게 디지털로 전환될 때 그 디지털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동성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테이블 안 갈아도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하드를 들고 다니긴 했었지만 그런 식의 테이블 안 갈아도 되기 때문에 뭐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영화 러시아 방주라고 하는 물론 중간에 트릭이 하나 몇 개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원테이크로 장편 영화를 하나 찍은 그런 영화가 이 디지털 미학이 이런 걸 해낼 수 있어라고 과시할 때 이런 롱테이크를 종종 사용했었는데 그건 영화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리고 아니면 그 이충형 감독의 몸값이라고 하는 단편도 마찬가지. 결국 이제 그것 드라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과시, 형식적 과시 혹은 기술적 과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대중화됐다 이제는 넷플릭스가 할 정도면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아마 유튜브 얘기를 잘 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어떤 시청 패턴 같은 것도 이렇게 제작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이렇게 따라다니는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객은 엄청나게 익숙해져 네, 있다. 익숙해져 있는 상태죠. 드론도 익숙해져 있고 그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혹시 가장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하나씩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피소드 3과 4를 놓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 2가 제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드라마적으로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사람 옆에서 미디엄 숏으로 찍다가 드론샷으로 넘어가는 그 엔딩이 에피소드 맞아요. 2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에피소드 2는 학교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제이미가 살인을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살인 무기를 찾기 위해서 두 형사가 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엄청난 군중샷 같은 것들을 찍어내는 게 너무 드라마적으로는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군중샷을 찍을 때 학생들이 계속해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그 엔딩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피해자인 학생의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학생이 그 친구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근데 이 친구가 뭔가 가십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어른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해픈 여자애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싸우고 난 다음에 혼자 쓸쓸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보면서 하교를 하는 장면으로 일단 이 공동체의 붕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교육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실은 편지하는 인터넷이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인터넷이 이 청년들의 이 소녀들의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 공간은 대체 얼마나 삭막하고 각박한 곳일 수 있는가 혹은 주목을 끌기 위해서 혹은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남을 짓밟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카메라가 드론으로 마을로 떠버리는 거죠. 너무 놀라운 구성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피소드 2가 되게 인상 깊었고 사실 마음에 진짜 팍 하고 박혔던 건 실제로 저도 뭐 아까 이제 농담처럼 혐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커뮤니티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관련된 담론들을 읽었지만 지금 10대들이 온라인에서 뭐 경험하고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근데 그 모르는 것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이것들을 되게 정확하게 이제 에피소드 2가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우리 세대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 지금 X세대인데 X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뭐 20대 초반 뭐 아니면 10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이랑 월드와이드 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때 가서야 이제 경험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 X세대의 자녀들 맞아요. 딱 자녀죠. 자녀들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좀 세대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상 세계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실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공간이에요. 둘 다 삶의 공간이고 둘 다 굉장한 현실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현실보다 이 공간이 나에게 더 의미 있거나 혹은 어떤 영향력을 많이 이제 미치게 되는데 사실 그 감각은 저도 정말 잘 모르겠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면 3일만 트위터 어플 지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네이티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곳에 네이티브로 자란 사람들은 내가 3일만 어플 지우고 안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런 조언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물리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법을 우리가 나누지 못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적인 거점들을 만들어서 얼굴을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없는 세대이기도 하구나. 그럼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친구라기보단 어쨌든 같이 학교에 다니는 뭐 친구이기도 한 이런 애들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는 마주했는데 이게 그런 식의 되게 가볍게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볍게 만드는 건지 그런 어떤 해석도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콘텐츠화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렇게 뭐 그냥 정말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린다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루머화하는 거, 뭐 콘텐츠화하는 거, 이거 뭐 되게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것에 정말 익숙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에피소드 2에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얘기했었던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루크라는 형사와 루크의 아들의 대화 장면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크가 아빠가 도대체 20대들이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삽질을 하고 다니니까 아들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인스타에서 인셀이라는 모욕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 가해자의 친구를 루크가 달리기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테이크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배우가 창문으로 이렇게 넘어가. 40대 배우가 10대 청년을 이 뛰어가는 걸 쫓아가는 걸 카메라 같이 뛰어서 찍거든요. 그리고 그걸 쭉 몇 분을 뛰어가지고 결국 잡아서 대화를 하고 애를 경찰차에 태워서 보내고 자기 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아들과 대화가 드디어 시작되는 사랑하지만 뭐 소원했었던 관계인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뭐 관심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굉장히 환타지적이고 나이브한 결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는 시작일 수 있지만 시작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뭐냐면 그 신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물리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 작품이 그 달리기에서부터 사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준다고 되게 지난한 과정일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 2가 되게 집약적으로 이 문제는 다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여줬다. 근데 저는 뭐 거기서 루크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알파메일처럼 나오잖아요. 그 형사가.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은 물론 이제 그 제이미의 친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는 이해 못할 거다. 우리처럼 루저인 이 남자애들의 이 심정을 너는 알파메일이니까 너는 인기가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루크도 자기가 인기 있었다는 걸 막 인정하고 그래서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아들이 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루크가 1편에서 보면 되게 오프닝에서 아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싫어서 첫 장면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나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여자인 동료 형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뭐 아내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결국은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가부장들이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될지 아이들과 이런 것을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편에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결국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전달해주고 뭔가 줄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이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받아서 사건 해결의 어떤 단초를 이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위계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로부터 사실 전 받았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들도 내가
뭐 되게 약하고 뭐 무능력하고 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지만 내가 아빠한테 이 정도 도와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데서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은 그런 아주 디테일들이 좀 나이브하지만 저도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신평은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를? 근데 나는 근데 이 모든 소년의 시간에 그 뭐랄까 리뷰들에서 꼭 에피소드를 다 꼽으라고 하던데 너는 그래요? 1편이냐 2편 이거를 꼭 다 뽑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3편이 최고야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그래서 우리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좀 꼽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꼽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투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손평이 2편 얘기해줬지만, 그게 되게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나도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직업인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뭐랄까,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지식을 전달하지도 않지만 지식을 일정 정도 형식에 의해서 전달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교사라는 사람들에게나 교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나 뭐 그게 뭐 감정적인 케어링부터 어떤 뭐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모범까지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한테는 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거를 내가 그 감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가? 여력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친구들보다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사회에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가 늘 나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너졌다. 내가 그걸 고민하든 아니든 사실 이 무너진 상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온 점이 이제 2편에서는 있었고 3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심리조사관 이 이름이 뭐죠? 브리오니. 네, 브리오니의 상황 있잖아요. 브리오니의 상황을 사실 실제로 나도 겪은 적은 있거든요. 없어요, 전혀? 나도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내가 강의 시작할 때는 아직 30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 선생으로서 무장을 하고 가려는 외모적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으로서 내가 등장을 했을 때 이 대학생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특히 남성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갔다 온 상태라고 한다면 나랑 아주 많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종종 내가 훨씬 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간 젠더와 관련된 수업들을 할 때도 일부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면서 이 여성 선생님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 있죠. 매니플레이션.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가 티칭하는 모든 내용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위에 대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이 브리오니가 맞닥뜨린 그 장소에서 같이 약간 동일시에서 느꼈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으로는 약간 두려움과 격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내가 더 나이를 먹고 사실은 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줄어들긴 해서 지금은 내 클래스는 내가 훨씬 잘 통제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나에게도 그게 트라우마였겠죠? 그런 순간들이 3화에서는 굉장히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브리오니도 사실은 아마 한 30 이상 되어 보이는 상태고 자기 나이에 반절밖에도 안 되고 몸도 작은 남자 아이에게 그런 위협 같은 걸 미세하게 느끼는 미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느끼는 그 텐션이 엄청나게 그게 텐션을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사실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회복하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감정적인 동시가 있었던 근데 이게 순간이었어요. 나한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작은 장치로도 그걸 너무 잘 너무 잘 보여주는 거. 보여줘요. 맞아. 샌드위치로 약간 제압해 보려 했으나 마지막에 그 어. 샌드위치에 대해서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엄청 그 음. 신체적 반응으로 음. 저는 나타날 때 그 샌드위치가 진짜 와, 왜냐면 그게 장난이 제이미가 아니었었던. 자기 피클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취약한 것처럼 하면서 그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걸 두 가지로 뒤집는 어. 거거든요. 사실은 어른이 왜 음. 아이를 돌봐주지 않느냐와 그리고 나는 이거 가지고도 너의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제이미는 딱 그 메노스피어나 이제 이런 남초 커뮤니티에서 맨날 하는 게 아니 이건 게임이야. 난 너의 전략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난 다 파악하고 있고 맞아요. 내가 일정 정도 받아주는 건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서야. 근데 네가 그런 걸 거부하는 순간 사실 거부 당하는 순간 완전히 맞아. 폭력적으로 이게- 돌변하게 되죠. 이게 맞아. 게임화된 전략에서 저기 제이미가 획득한 테크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3화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4화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에디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가족들. 작은 마을에서 어떤 살아가는 50대라고 하는 거에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어쨌든 작은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50대 여성으로 또 동시대는 또 측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난 자녀가 없고 하지만 작은 동네에서의 어떤 행동거지.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야만 할 때에 뭐 지어야 할 어떤 이 무게감. 이걸 추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문이 아니라 추문, 너무 범죄 가해자의 가족이니까. 인으로서 이걸 안고 가야 되는 엄청난 수레 책임과 낙인이 함께 찍히는 그 상황. 무게 이걸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이걸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대한 하는 어떤 50대 중압감 같은 거에도 동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골고루 꼽기 힘들지만 골고루 힘들었다. 네. 이제 마지막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영국 드라마 하면 늘 나오는 영국 영화에서 나오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이문화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됐고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에서는 정말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대중적으로 파기도 했던. 근데 이제 그런 남성성과 결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예술들을 통해서 밖에 이제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각인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가 되게 강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그 폭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뚝뚝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강요되는 어떤 남성성에 대해서 본인도 결별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너무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백왕공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면 교외에 사는 중산층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식의 전통적인 남성성 혹은 니네가 생각하는 영국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일정 정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 중산층화됐고 이게 특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분리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못 벗어나 있기도 한 거죠. 충분히 못 벗어나 있다라고 그쵸. 하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다루고자 하는 해로운 남성성의 말하자면 연성화된 버전이거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남성성의 신화 자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남성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에디는 그 면에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축구라든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축구를 시켰고 축구를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아들의 욕구. 근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뭔가 실패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관계도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 감정.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꼽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런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망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근데 영화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에디가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오히려 이제 당신이 했었으면 차라리 날걸이라고 하는 또 지나친 와이프한테. 동일시 이 아들에 대한 또 지나친 어떤 동일시 거기서 에디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3편과 4편에서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까 조평이 얘기했었던 그 축구와 그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미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자기의 분노의 원인이라고 딱 말하진 않지만 자기 서사와 가정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 KT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디지털 성범죄인 건데 가슴 사진이 그러니까 유출되어서 전교생한테 이제 걸레 취급 말하자면 이런 것들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여자애가 이게 이제 취약해졌으니까 나 같은 인셀, 그러니까 한 번도 여자랑 잠도 못 자봤고 여자랑 자고 싶지만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일종의 루저라고 하는 감각이 있는데 나 같은 인셀한테도 말하자면 내가 접근을 해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취약한 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셀이라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인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다 보니 폭력하고 살해까지 가게 되는 이게 한 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한 축에는 그 축구장에서 아빠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처가 되게 깊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인셀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까지 모욕이 되는가? 넌 여자랑 못 잘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모욕이 되는가라고 하면 내가 아빠 같은 남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아빠 같은 정상 가족을 이루는 그런 남성성을 실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좌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축구라고 하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전 너무 재밌었던 게 에피소드 3에서 그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냥 축구를 못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4로 넘어가게 되면 아빠 에디의 회고에서는 사실 제이미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였는데 내가 그림 그리는 것에 주목하지 못했고 축구를 억지로 시켰지의 반성적인 회고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해야 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와 더불어서 나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축구로 상상되는 남성성을 모델로 다시 때리지 않는 남성성뿐만이 아니라 축구를 해야 되는 남성성도 또 하나의 굴레를 만든다. 그래서 각자가 성별에 상관없이 나다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까지는 저는 가는 것 같거든요. 그 그림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설정이고 아빠의 생일 카드를 제이미가 시설에서 그렸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 것 자기 같아요. 범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제이미의 여성관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여성 혐오적인 여성관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여성을 보급품으로 진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훼손됐으니 이제 훼손됐으니 내가 나에게 한 번 할 수 있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보급품으로 사실 케이티는 너무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취약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이제 10대 소녀이기 때문에 사실 다 똑같은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을 텐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3편에서 그것이 이 남자아이들 이런 여성 혐오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진실처럼 믿고 있는 이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여성을 보급품 혹은 어떤 통제의 대상
심지어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브리오니에게도 마지막까지 매달리잖아요. 날 좋아한다고 얘기해줘라고 하는 나를 다시 찾아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실 그것이 브리오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으로 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KT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걸 너무나 신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정말 예쁘장한 이 정말 소년이 그 완전히 돌변하는 어떤 순간은 사실 에피소드 3에서 사실 한 3번 정도 일어나게 되니까 일어나서 자리에 안 앉는 장면이 3번 정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인을 부인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캐묻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전략을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살인했다는 거를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비치면서 이 대화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브리오니가 거기 말려들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두 번째도 이제 그 분노를 일으켰을 때 되게 재미있게 이제 처음에도 이제 그 경찰이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이제 경찰이 들어오려고 또 두 번째도 하니까 브리오니가 됐다는 손짓을 하니까 너 손짓 하나로 남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 이게 정말 디테일한 어떤 그 통제 욕구 그리고 그러면서 브리오니를 어떻게 보면 자기 KT나 이런 다른 여자애들처럼 내가 얘를 통제하겠다는 욕망을 더 막 갖게 되는 그런 공격성을 훨씬 더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일종의 흔히 말하는 따옴표를 하면 여자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저 남자는 너를 소유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이 에피소드 3에서 진짜 엄청 내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 하나에서 벌어지는 그 압박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신평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늘 언제나 이제 과외를 막 3개씩 막 하면서 이제 옛날엔 과외를 이제 집에서 했잖아요. 그 집을 찾아가서 방 안에서 중학생 남자애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했을 때 너무 유사하다.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줄줄이 네, 그래서 이제 생기네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 합쳐지면서 배가가 됐다. 이런 어떤 그래서 X세대들 남성들이 옛날엔 안 그랬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 좀 더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드라마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년의 시간 결국 이제 가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보여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KT의 이야기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심평.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영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뭐 클래시컬 헐리우드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 언어나 영화 문법이 생겨난 이후 자체는 뭐 극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배가하기도 위해서지만 그다음에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그 영화 언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롱테이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랑은 좀 다른 영화적인 어떤 언어를 가진 건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내러티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형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식 헐리우드의 반헐리우드적인 방식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헐리우드 영화였으면 이 소년이 했던 거 뭐 이 소년은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 보여주고 아니 나중에라도 시간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라도 보여주고 이 여자애는 왜 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당할 만했으면 왜 당할 만하지 않았으면 뭐가 피해자의 서사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엄마 아빠는 뭘 걱정을 하고 뭐 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건 현장이나 사건 방식 이런 것들을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 넣었다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줬겠죠.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오히려 그 이 롱테이크 때문에 너무 뭐랄까 오히려 더 이야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사실은 이걸 4시간이면 주파하는 얘기인데 사실 4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나의 시점으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들은 너무 부족해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찾아봐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이 영화는 오히려 그래서 이 지속 시간 이상으로 몇 배로 사실은 우리가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엄청나게 추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롱테이크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생각을 좀 지루한 반면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덜 주거나 안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카메라 움직임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서 생각을 훨씬 더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서 집중을 하는데 또 이 와중에 약간 지루한 감도 또 있어요. 나는 지루하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지루한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서스펜스가 있긴 하지만 지루하다. 그래서 그 카메라 밖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텐션 같은 게 또 존재한다는 게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꾸 KT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순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KT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못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종의 스페이스 오프를 없앤다는 거죠. 너무 많이. 몰입감 속에서. 몰입감 속에서.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훨씬 더 주지 않고 오히려 헐리우드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즉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즉각성이라는 게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지금 신평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답은 잘 없는데 좋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많은 맥락들을 이미 갖고 있어서 이 영화가 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KT의 이야기도 사실 충분히 나는 봤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보값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KT가 마찬가지의 가해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요즘 여자애들 저렇지 이런 식의 가버리는 하지만 KT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였다고 하는 맥락은 되게 쉽게 지워버리는 근데 작품이 지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작품으로부터 KT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 것은 결국 관객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평론의 몫이기도 하겠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이거를 좀 그 유튜브에서 리뷰 드라마 시리즈 이제 리뷰하는 채널들을 좀 찾아봤는데 물론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 여성 혐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인셀 이런 단어를 가능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이미의 범행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옹호하거나 계속 반복해요. 오히려 되게 방어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이미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이미는 분명히 잘못했죠. 하지만 KT도 사이버 불링을 했다는 걸 굉장히 뭐라 할까요?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건 사실 제이미의 논리거든요. 걔가 먼저 그랬어. 걔가 나를 벌레 보듯이 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물론 사이버 불링 자체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 문화 자체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런 단어를 쓰자마자 혹은 뭐 어떤 성별 균형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를 쓰자마자 페미니스트로 몰려서 이런 컨텐츠 활동을 할 수 없는 유튜브 활동을 할 구독 수 취소를 없는 당한 나락으로 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분명히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정도 리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리터러시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조심스러워한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작품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남성, 여성 다 어떤 식의 피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어진다.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를 캐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인셀 범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성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으로 총각으로 늙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여자들과 행복하게 뒹구는 저 남자들, 나랑 뒹굴어주지 않는 저 여자들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는 굉장히 다중살인으로 이어지는 게 인셀범죄의 핵심인데 이 다중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골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셀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 혹은 커뮤니티에 모여서 내가 인셀이야라고 자조적으로 낄낄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피해자라고 여기는, 내가 소수자라고 여기는, 나야말로 차별받는다고 여기는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바탕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여자한테. 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여자들은 다 쌍년들이야. 라고 하는 여성 혐오적인 이해가 사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제이미의 행동이 전혀 설명이 안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신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빼고 막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지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 소년의 시간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전혀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좀 그게 걱정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거나 뭐 모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많이들 소년 시간에서 제대로 읽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테이크라고 하는 굉장히 디지털 기술의 사실 과시적 저는 과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쾌락인데 한편으로는 몰입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반드시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비하인드 씬을 찾아보면서 그 알에 대한 그 알므로 인한 경이로움 그 지식으로 인한 경이로움의 두 가지 쾌락이라고 하는 내가 이거를 이 뒤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몰입하면 뒤에 비하인드를 알지 못하는 맞아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경이로움과 몰입이라고 하는 지식의 경이로움과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는 이 과시에 대한 것으로 조금 포커스가 한쪽으로 너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맞아요. 좀 담론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게 이 인셀 담론을 저는 회피하려고 하는 방어적 기제 그리고 이거 언급하는 순간 난 더 이상 대중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으나 지금 또 반면으로는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살짝 근데 간과된다는 느낌. 한국이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일베 분석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왜 이렇게 일베를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 뭐랄까 매너스피어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름을 붓게 되는가라고 하면 되게 핵심에 나랑 연애해주지 않는 여자, 나랑 결혼해주지 않는 여자에 대한 분노가 있고 내가 아빠 같은 가족을 꾸리지 못할 거라는 박탈감이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미권의 인셀 범죄와 한국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고 이게 2023년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서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행복해 보이는 애들을 다 죽이겠어 라고 하고 칼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걸 피하는 방식으로 구독자를 유지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제대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만들어 가야 된다. 팟캐스트 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계엄 이후에 광장 정치 안에서 이 사실 인셀 문화를 얘기하진 않지만 이 온라인 이제 남초 커뮤니티와가 어떻게 극우화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광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결국 이렇게 뭔가 2030 여성들이 상당히 훨씬 더 비율이 많은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되게 극우화되는 또 그런 서부지법 폭동에서 우리 그쵸. 봤잖아요. 집단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셀 문화나 혹은 여성 혐오 문제랑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 극우화되는 것도 이해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리얼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CBS에서 만드는 컨텐츠 훌륭한 그렇죠. 컨텐츠입니다. 훌륭한 컨텐츠죠. 거기서 2030 그 남성들에게 실제로 이제 정말 극우화되었는가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묻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시도는 너무 훌륭한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고 모두들 한번 가서 보시고 그게 개인을 물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금 사회가 어떤 방식의 남성성을 만들면서 좀 남자들에게도 정말 해롭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사실은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좀 덧붙여서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두 분.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영어 제목은 adolescence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이 청소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엄청난 딜레마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늘 만나고 늘 부딪히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역시도 요즘 애들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인데 과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회의 동지로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일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소년의 시간이라고 한국에선 번역을 했는데 네. 진짜 그럼 소년과 소녀와 이 모든 친구들의 청소년기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렵고 피로 얼룩진 시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됐고 내가 과연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또 늘 그런 시기를 지나온 아이들을 만나는데 나는 어떻게 how to react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들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걸로 끝나겠어요. 저는 계속 그 생각하는데 삶의 모토처럼 마음속에만 있는 어떤 말인데 엘렌 드제너러스가 자기 토크쇼 엘렌쇼에서 맨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이 서로에게 친절합시다 였단 말이에요. 되게 나이브한 그냥 인사라고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요즘 그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 2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빠랑 밥 먹는 게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이브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의미 없단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훨씬 더 친절하려 노력해야 된다.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어렵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또 이 자극적인 온갖 쇼폼의 어떤 또 시대 속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선명하게 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들과 음모론과 사실 그 전 4편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그 직원이 다가와가지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음모론을 펼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에디가 진짜 와 너무 충격. 우린 제이미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영상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죠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장면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그러니까 도파민과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저도 지금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빠르게 뭔가 정보들이 굉장히 몇 초 내에서 모든 어떤 해결책과 진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게 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셜미디어의 생태계, 중독 문제,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더 고립시키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게임적이라는 게 사실 진짜 게임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어떤 게임적 전략과 이기고 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뭐 게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 일부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드라마에서 또 한편으로 포커스로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하는 드라마다. 저도 사실 이 드라마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약간 질문의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드라마가 이제 내걸고 있는 되게 카피가 있는데 정말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고소를 당했고 고발을 잡혔고 그리고 모든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제 답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이 시간 너무 좋아. 지금 사회를 그만 내가 해도 돼서 아니 사회 잘 보는구만 왜. 네, 해방해 저에게 해방해 조사회. 조근학님의 사회 네. 명사회로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